가을 되면 곡식이 익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죠. 67살 여자가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침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국 끓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그 여자는 생활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전 마누라도 맨날 돈 타령이었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혼한 거야. 결혼 전 미역국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주던 따뜻한 손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결혼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버튼 누를 타이밍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여자의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께 삶의 구비마다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67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6년을 혼자 살다가 용기를 내서 한 선택이었어요. 전구 하나 갈아주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었고 미역국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석 달 만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전 마누라도 맨날 돈 타령이었어.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에 돌아온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재혼 6달 만에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인생여행은 이런 이야기를 혼자 삼키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 여행이 더 깊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67살 오미숙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이삿떡을 돌리던 날,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카페 안에서 67살 오미숙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오랜 친구 박연순이 앉아 있었죠. 연수는 미숙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너 얼굴 좀 봐. 재혼하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연순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3살 연하 남편이라니까. 나는 우리 영감이랑 살면서 맨날 기죽어 사는데 넌 진짜 복도 많다. 미숙은 찻잔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찻잔 테두리를 천천히 문질렀어요. 야, 오미숙. 나 말 들어? 얼마나 좋냐고 3살 어린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연순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밑이 어두웠고 눈꺼풀이 부어 있었어요. 연순의 말이 귀에 닿는지 닿지 않는지도 모르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더니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아. 연순이 굳어진 얼굴로 낮게 불렀습니다. 미숙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연순아, 나 그 사람이랑 살면서 매일 울어.
연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일 있어? 미숙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남편 김정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은 5월의 일이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른 적이 없었고 명절에 용돈을 쥐어주는 것 말고는 다정한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판정을 받고 채 1년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미숙은 그 뒤로 오래 울었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그렇게 버티며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34평 아파트에 혼자 돌아왔을 때 집이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벽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긴 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이 넓은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동산을 찾아가 20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삿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살림을 줄이고 줄여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나니 아담하고 아늑했어요. 미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떡집에 들러 시루떡을 주문했습니다. 빨간 팥고물이 탐스럽게 올라간 떡이었어요. 앞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나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과 친해지면 생활이 편해진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미숙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23호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이 떡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두 손으로 받아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이고, 요즘 이사하고 떡 돌리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게 인상이 좋았어요. 미숙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새 동네에 적응하려고 부지런히 다녔어요. 단지 안산책로도 걷고 근처 마트도 둘러보고 그러다 아파트 정문 근처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신청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가 뭔가를 손에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떡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드세요. 비타민 음료였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눴고 분리수거하러 갈 때면 경비 아저씨가 먼저 와서 종이박 쓰며 페트병이며 다 들어 정리해줬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였는데 그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사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스위치를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전구는 입주민이 직접 교체하세요. 미숙은 의자를 끌어다 올라갔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까치발을 들었더니 의자가 흔들렸어요. 아찔했습니다. 결국 딸 수진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제주도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욕실을 드나들었는데 새벽에 잠결에 들어가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간신히 잡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욕실 전등이 나갔는데 혼자 교체가 안 돼서요.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것도 혼자 못하는 사람 같아서 창피했어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받으려야죠. 지금은 근무 중이라 6시에 퇴근하고 가도 될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작업복 차림에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욕실을 살펴보더니 잠시 나갔다가 새 전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능숙하게 전구를 갈아 끼우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나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퇴근 시간에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 미숙은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챕터 2 미역국 한 그릇. 경비 아저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시에 퇴근하셨으면 밥 시간 다 됐잖아요.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드시고 가세요. 그동안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 드려야죠. 경비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상을 차렸어요. 점심에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취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담았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도 퍼냈습니다. 오랜만에 2사람분 밥상을 차리니 손이 조금 어색했어요. 남편 김정우가 떠나고 6년 동안 혼자 먹었거든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별거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좋네요. 경비 아저씨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동네 살기는 어떠냐? 수채화 교실은 재미있냐? 자잘한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미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64살입니다. 어머, 저보다 3살 어리시네요. 저 67이에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누나라고 부르셔야겠네요. 경비 아저씨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입주민한테 누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그냥 오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저 퇴직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불러요. 알겠습니다. 오 선생님. 그럼 저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경비 아저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강 반장이라고들 부릅니다. 강 반장님. 좋네요. 호칭이 정해지니 한결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문득 아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는 말. 미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강동철이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지내기 많이 힘드시겠다.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강동철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숙에게도 물었습니다. 오 선생님도 혼자 사세요? 남편은 6년 전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강동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6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위로해주면 여전히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TV 보는 것,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것,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오세요. 밥 같이 먹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강동철이 고맙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쌍.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전 남편 기일이 돌아왔어요. 미숙은 혼자 차례를 지내고 나니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전, 나물, 과일, 약식. 혼자서 언제 다 먹나 싶었어요. 문득 강동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잖아요. 분명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계실 거예요. 반찬통을 꺼내 동그랑땡,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약식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강동철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에는 미숙을 보면 반갑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사 음식 가져왔어요. 드세요. 강동철이 받아들었지만 고맙다는 말이 힘이 없었어요.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강동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게 됐어요. 미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사 오고 유일하게 친해진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금요일 강동철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미숙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실로 가니 강동철이 책상 위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 반장님,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시면 저녁 드시러 오세요. 강동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계란말이도 부치고 콩나물도 무쳤습니다. 누군가 먹어줄 사람이 있으니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동철이 손에 사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빈손으로 오기 미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종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미숙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강동철이 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미숙은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낯선 경비원이 왔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새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이거 여기 버리면 안 돼요. 저쪽에 버려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페트병을 분류하는데도 옆에 딱 붙어서 잔소리가 끝이 없었어요. 강동철은 말없이 다 도와주셨는데 집에 돌아오니 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강동철이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밥은 잘 드시는지, 일자리는 구하셨는지, 서랍에서 전화번호 적힌 종이를 꺼내봤어요. 연락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주책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결국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르겠다던 말은 그냥 인사치레였나 봐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구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열심히 나가며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수다도 떨며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강동철 생각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대충 닦으며 화면을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아서 끊으려다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저 강동철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석 달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아이고, 강 반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들뜬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강동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지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 어떠세요? 안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내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보니 석 달 전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더라고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은 수채화 교실에서 새로 친해진 분들 이야기를 했고 강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가끔 들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강동철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새 경비일을 구했는데 야간이라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밤새 일하고 낮에 자다 보니 연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야간이요? 64살에 밤새 경비 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주간일로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강동철이 된장찌개를 휘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강동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래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올봄부터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이혼할 때 전처한테 절반이 돌아가거든요. 재산도 절반 내줬고 해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강동철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일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숙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벽만 바라보며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었던 그 시간들. 강동철도 그렇게 버텨오셨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꾸 아까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금 절반 나가고 재산 절반 내주고 64살에 밤새 경비 서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사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멸치볶음, 어묵볶음, 콩자반, 깍두기.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 것들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강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 끝나면 잠깐 들르세요. 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강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오셨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도 푸석푸석했어요. 반찬을 건네려고 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밤새 일하신 분을 빈속으로 보내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들어오세요. 강동철이 결국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상을 차렸어요. 어젯밤에 끓여둔 미역국을 데우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따뜻한 밥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은 아침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동철이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 반장님, 왜 그러세요? 미역국이 입에 안 맞으세요. 강동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 만에 처음 먹는 아침밥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하고 4년 동안 아침을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했어요. 혼자 일어나서 뭘 차려 먹겠냐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버텼다고요. 미숙도 코끝이 찡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강동철이 밥을 다 먹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아니에요. 전혀요. 미숙이 준비해둔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강동철이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반찬 떨어지면 또 연락하세요. 강동철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강동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밥은 잘 드시는지, 밤새 일하면서 힘들지는 않은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챕터 3남자로서 말입니다. 결국 매일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안부 전화였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아,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해요. 괜찮습니다. 오 선생님은요? 저는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요. 강 반장님 드리려고 좀 더 끓여뒀는데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67살 먹은 사람이 남자한테 매일 전화를 하다니. 그런데 안 하면 하루가 허전했어요.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강동철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끼리 느끼는 연민일까? 헷갈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6년 동안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강동철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지난번에 드린 반찬통을, 다른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그동안 너무 신세를 졌는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부드러운 연보랏빛 가디건이 들어있었어요. 꺼내서 펼쳐보니 미숙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에게 옷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전 남편은 이런 선물을 잘 안 해줬어요. 명절에 용돈이나 쥐어주면 다행이었죠.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색으로. 수채화 교실 간다고 하셔서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강동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나들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던데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강동철이 사준 가디건을 입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말대로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길 위에 수북이 깔려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풍이 예쁘다, 날씨가 좋다, 이 공원은 처음 와봤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강동철이란 사람과 나누는 거니까 다 새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동철이 갑자기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심장이 쿵 뛰었어요. 뿌리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강동철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크고 거친 손이었는데 그 온기가 미숙의 손 전체로 퍼졌어요. 손을 떼기 싫었습니다. 그냥 잡힌 채로 걸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가 나왔어요.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동철은 여전히 미숙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동철이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 선생님, 저 어떠세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좋은 사람이시죠? 미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동철이 빙그레 웃더니 다시 물었어요. 남자로서 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요. 글쎄요. 하며 우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동철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오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강동철도 웃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강동철이 말했어요.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강동철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67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고백을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절하면 앞으로 사이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연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순이 미숙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야, 이사 가고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 바쁘게 뭐하고 사는 거야?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봤어. 미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경비 아저씨로 만난 강동철 이야기, 전구 갈아준 이야기, 밥해준 이야기, 공원에서 손잡은 이야기, 그리고 고백받은 이야기까지. 연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연순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뭘 고민해. 무조건 만나야지. 3살 연하잖아. 우리 영감보다 6살이나 어린 남자야. 나는 그런 남자 어디서 찾냐고. 연순아, 나 이 나이에 연애하는 게 웃기지 않아. 67에 무슨 연애야. 연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연애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외롭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 남편 떠나고 6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연순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치며 말했어요. 밥도 해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옷 선물까지 사오는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런 인연 놓치면 다 봐. 연순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망설이지 말자. 서로 좋아하면 만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강동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오시라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강동철이 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동철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숙이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만나봐요. 우리. 강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자 강동철이 두 손으로 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잘할게요. 미숙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동철은 밤 근무가 끝나면 미숙의 집으로 왔어요. 미숙이 아침을 차려드리면 맛있게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한 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강동철이 미숙의 집에서 주무시게 됐습니다. 아침 먹고 낮에 주무시다가 저녁에 일하러 가시는 거죠. 옷가지도 하나둘 들어오고 칫솔도 생겼어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오래된 부부 같다고 할 정도로 편안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다가 강동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숙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어요? 순간 미숙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살림을 합친다. 연애하는 것과 살림을 합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만나서 밥 먹고 손잡고 산책하는 거랑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동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재혼이라. 67살에 다시 결혼을 한다. 말만 들어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강동철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새 경비 서고 아침에 충혈된 채로 오시는 모습. 피곤한데도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 끄덕여 주시는 모습. 64살의 야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연금은 절반이 나가고 재산도 절반 내주고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미숙의 집에서 같이 살면 강동철이 월세 안 내도 되잖아요. 생활비도 둘이 나누면 부담이 줄 테고, 그럼 무리해서 야간 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연민도 있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걸 보니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주말에 세 남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 큰아들 재호, 딸 수진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반가우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손주들 얘기. 한참을 돌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재혼을 하려고 해.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어요. 큰아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다. 어떤 분이야? 예전에 이 아파트 경비 일하셨던 분이야. 소방공무원 출신이시고 3살 젊으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살 젊으시면 엄마 잘 챙겨주실 것 같은데요.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좋아요. 딸 수진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전부예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세 남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강동철과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67살에 다시 결혼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강동철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자. 평생 잘해줄게. 강동철이 미숙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랑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6년 동안 텅 빈 침대에서 혼자 일어났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연순에게 전화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3살 연하 남편이라니. 나도 그런 남자 어디 없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연순의 목소리에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챕터 4 아무도 없다는 말.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강동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는 아침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미숙이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밥이랑 계란 프라이, 김치, 나물 몇 가지. 국이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부터 끓여줄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 끓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다음 날부터 매일 국이나 찌개를 준비했어요.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돌아가며 끓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일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육수를 내고 재료를 썰고 간을 맞추고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해 먹을까 말까였는데 매일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밥 먹는 걸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동철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강동철은 야간 경비 일을 그만두고 주간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숙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구하자고 했습니다. 강동철도 고맙다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강동철은 매일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돌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이 나이에 써주는 데가 없어. 다들 나이 보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 슬슬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거의 2배로 나갔거든요. 밥값, 공과금,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강동철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어요. 결국 모아둔 돈에서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야간이라면서 주간일도 함께 알아보는 게 어떨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가 좀. 강동철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야간이라면 몸 상한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야간 일을 하라는 거야? 짜증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미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상의를 해보려고. 강동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몰라.
전 마누라도 맨날 돈 타령이었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혼한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천천히 알아봐. 밥상이 싸늘해졌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낸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었나? 돈 타령이라니.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버지 제사 어떻게 할 거야? 민수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달력을 보니 사흘 후가 전 남편 기일이었어요. 재혼했으니 전 남편 기일이죠. 강 반장님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저녁을 먹고 나서 강동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흘 후에 전 남편 기일인데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 만드는 법 알려주고 오면 안 될까? 며느리가 전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서. 강동철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장난해. 여기서 다른 남자 제사를 지내자고. 아니,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니라 아들 집에 가서. 안 돼.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당황스러웠어요. 미숙은 다시 말했습니다. 제사는 아들이 지내고 나는 음식 만드는 것만 알려주고 바로 올게. 며느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하면 제사상이 엉망이 될 텐데. 강동철이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재혼했고 남편은 나야. 제사는 아들이 알아서 해. 나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허락이라니.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숙은 한 번만 더 말해봤어요. 37년을 함께 산 사람 기일이야. 이번 한 번만 가서 알려주고 바로 올게. 제사 지내고 바로 올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된다니까 안 돼. 강동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말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알았다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제사에 엄마가 못 갈 것 같아. 수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이해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전을 어떻게 부쳐야 해요? 기름은 얼마나 넣어요? 미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강동철 눈치를 보며 부엌 한켠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줬어요. 프라이팬 달궈서 기름 두르고 반죽은 너무 되직하지 않게 해야 돼. 전이 딱딱해지거든.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혀서 약불에서 천천히 부쳐. 네, 어머니. 감사해요. 나물은 미리 숨 죽여뒀어.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살짝만 볶아. 통화하는 동안 강동철이 TV를 보다가 미숙을 흘깃 쳐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행복하라고 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배려해 주는데, 재혼한다고 할 때도 반대 안 하고 축하해 줬는데, 그런데 정작 미숙은 이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6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때 그렇게 축하해줬는데 얼마나 실망할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미숙은 카페에서 연순을 만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지 6달인데 나 매일 울어. 연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처음엔 몰랐어. 전구 갈아주고 미역국에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연순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함 이야기가 나오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미숙아. 내가 무조건 만나라고 등을 떠밀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 잘못이 아니야. 미숙이 오히려 연순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부럽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6달 동안 자신을 얼마나 더 고립시켰는지를 생각하며 쓸쓸함을 삼켰어요. 연순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라도 나와야 해.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못하겠어. 재혼한 지 6달 만에 이혼이라니. 연순이 미숙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행복하라고 축하해 준 거지. 엄마 힘들게 살라고 허락해 준 게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단단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미숙은 찻잔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재혼한 지 6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일 구하면 주겠다며 계속 미뤘어요.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가고 이러다 바닥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만날 때마다 부럽다는 말만 했어요. 3살 연하 남편이라니 얼마나 좋으냐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67살의 한 재혼은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걸까요? 미숙은 그 물음을 안고 카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어요. 챕터 5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미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옆에서 강동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육수를 올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낸다.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진짜로 괜찮은 거야.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다고 다시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조금 힘들어. 2글자를 꺼내는데 6달이 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냄비 속 물이 하얀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동철이 외출한 사이에 민수가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 차를 내오는 동안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2 사람이 찻잔을 앞에 놓고 마주 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엄마. 미숙은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국 끓이는 것, 석 달째 소파에서 TV만 보는 남편,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돈 타령이라는 말을 들은 것, 그리고 제삿날 처음으로 고함을 들은 것까지 민수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없이 들었어요. 제삿날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턱선이 굳어졌어요. 미숙이 이야기를 마치자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내가 축하해 준 건 엄마가 행복하라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참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자식들 생각에 입을 닫고 혼자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어요. 소파에 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혼하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미안한 거지.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 말이 가슴속에서 오래 막혀있던 것들을 조금씩 밀어냈어요. 미숙은 한동안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미숙은 오래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어요. 결혼 후 6달 동안 쓴 돈을 항목별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밥값, 공과금, 강동철 옷 몇 가지, 병원비. 숫자가 줄줄이 나왔어요. 그 숫자들이 어떤 말보다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강동철이 저녁에 돌아왔어요. 미숙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강동철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어요. 그냥 좀 나갔다 왔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은 TV를 켜고 밥을 먹었어요. 미숙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곁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성당에 혼자 갔어요. 결혼 후 강동철의 눈치를 보다 발길이 끊겼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었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성당을 나오는 길에 마당 한켠에서 혼자 화분을 닦고 있는 수녀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조용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차 한잔 하실래요? 수녀님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미숙이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녀님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미숙이 수녀님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자신을 아끼는 것이 진짜 인내예요. 그 말이 미숙에게는 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켜지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성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결혼 전 이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걷던 산책로를 오랜만에 천천히 걸었어요. 이사 온 첫날 이삿떡을 들고 경비실로 향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채화 교실을 신청하던 자신도 떠올랐어요. 그 사람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지를 그 길 위에서 차분하게 되짚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강동철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리모컨이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제자들이 선물한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먼지를 닦고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말이었어요. 매년 새 학기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67이 된 지금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말을 돌려준 적이 없었어요. 미숙은 그 액자를 서랍 안에 넣지 않고 처음으로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미숙은 오래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겠다는 것. 내일 아침 강동철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겠다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든 자신을 이 자리에 붙잡아 두었던 두려움과 먼저 싸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6 이 집에서 아플 자리도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강동철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넣었어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는 동안 미숙은 어젯밤 결심했던 말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 연금 이야기, 제삿날 고함 이야기. 하나씩 꺼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강동철이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동철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미숙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강동철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6달 동안 생활비를 내가 혼자 감당해 왔어. 통장 잔액이 처음 결혼할 때 절반 아래로 내려갔어. 강동철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일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연금이 전처한테 절반 나간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 준비를 했을 텐데. 강동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중요해.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건데 서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 강동철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또 돈 이야기야.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야. 미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삿날 고함 지른 거, 나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결혼하고 처음 들은 고함이었어. 많이 놀랐어. 강동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힘든 게 있어. 일자리도 안 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연금도 절반이 나가고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그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6달을 버텼잖아. 근데 힘들다고 해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고함을 지르면 되는 거야. 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탁 닫혔어요. 미숙은 혼자 식탁에 남아 식은 된장찌개를 바라봤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채화 교실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벽을 잡고 섰어요. 잠시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참 만에 기력을 추슬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누우며 안방을 향해 말했어요. 나 어지러워. 안방 문이 열리며 강동철이 나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침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어지럽지.
강동철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아플 수 있는 자리도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느꼈어요. 다음날 미숙은 혼자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팔에 혈압기를 감고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눈썹을 약간 올리며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 있으세요. 의사가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좀 있어요. 스트레스가 혈압에 제일 안 좋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미숙은 그 말을 되새기며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약국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혈압약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70대 할머니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해가 그 두 사람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채화 교실 친구 박말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왜 안 오셨냐고, 어디 아프냐고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 씨, 나 병원 다녀왔어요. 혈압이 올랐더라고요. 어머, 많이 올랐어요. 좀 올랐어요. 오 선생님, 혹시 요즘 집에서 많이 힘드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티가 나요. 수업 오실 때마다 얼굴이 좀 어두우셔서요.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미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결혼 전에 좋아 보이던 사람이 결혼 후에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봐야 아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걸 이 나이에 배우고 있어요. 말순이 잠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은 잘 챙기고 계세요. 그 물음에 미숙은 대답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집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등을 데웠어요. 혈압약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동철이 먼저 안방에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다 미숙을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응. 혈압이야. 응. 강동철이 잠시 미숙을 바라봤어요. 약 먹으면 돼.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이 TV를 켰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숙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지러워서 병원 다녀왔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세 번째 울림에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요.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많이 힘들지.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둔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말이었어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칠판에 직접 써서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을 제일 함부로 다루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미숙은 액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강동철이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은 채 오래 생각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겠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얼마이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 그 생각들이 어떤 위로보다 더 단단하게 미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챕터 7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동철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미숙은 가스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와 정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미숙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들어가도 돼요. 미숙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정희가 두 손을 모아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동철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요.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미숙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희가 따라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찻잔을 꺼내는데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숙이 찻잔을 드는 손이 잠시 멈췄어요. 괜찮아. 제삿날 전화하면서 알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정희가 미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미숙은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어요. 코끝이 찡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걱정 끼쳐서 미안해. 어머니가 미안하실 게 없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강동철이 찻잔을 들며 민수를 봤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민수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동철을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혈압 오르신 거 아세요? 강동철이 미숙을 힐끗 봤어요. 알아요. 약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혼자 다녀오신 건요. 강동철이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6달 동안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 오신 것, 제삿날 있었던 일도요. 강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식한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야기를 꺼내실 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강동철이 팔짱을 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도 힘든 게 있어요. 일자리도 안 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들이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아버님, 힘들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한테 고함을 지르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강동철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제삿날 어머니가 37년을 함께 사신 분 기일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셨다고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앉아 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동철의 시선이 그 두 손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강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당신도 나를 잘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미숙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 일자리 구하는 거 어렵다고 석 달을 기다렸고, 생활비도 혼자 감당했어. 말 한마디 안 하고. 강동철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근데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내면 전 마누라 이야기가 나왔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는 전 마누라가 아닌데. 강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보듯 강동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늘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잘 사셨으면 해서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매일 우시면 안 되잖아요. 강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동철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숙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탁자 위 찻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편하게만 있었던 것 같아. 미숙이 강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도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숙은 말이 없었어요. 이것이 진심인지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인지 가늠하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야간 경비일 다시 알아볼게. 생활비도 이번 달부터 낼게. 강동철이 미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미숙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말도 위기가 지나면 잊혀지는 말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동철이 주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숙은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 위로 흘렀어요. 미숙은 그릇을 닦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삼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 곁에 서서 함께 말해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선반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그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 문장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이 오늘은 낮고 다정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 오래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 그 대신 자신을 더 이상 지우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 이제는 혼자 삼키지 않고 말하겠다는 것. 그 결심 하나가 6달 만에 처음으로 몸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미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8 혼자 피는 꽃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동철은 약속대로 주간 경비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 월급을 받은 날 저녁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활비야. 미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봉투를 손에 쥐며 미숙은 이것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만 달라진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알 수 없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강동철이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말했어요. 오늘 출근길에 이 아파트 앞을 지나쳤어.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 거기서 처음 당신을 봤는데. 강동철이 찻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사떡 들고 들어오던 사람.
요즘 그런 사람 없는데 싶었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던 그 얼굴. 그때 그 온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생각했어요. 거기서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밥상도 없었을 거야. 강동철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렇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밥상이 자신에게 어떤 무게였는지는 이 사람이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말이 고맙기는 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숙은 37년의 결혼 생활에서 배웠거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미숙은 오래 쉬었던 수채화 교실에 나갔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오 선생님. 오셨네요. 자리를 옆으로 당기며 손짓했어요. 미숙이 자리에 앉자 말순이 붓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래 빠졌죠. 몸은 좀 어때요? 좋아졌어요. 혈압도 내려갔고, 말순이 조용히 웃었어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뭔가 좀 풀린 것 같아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조금요. 붓에 물을 묻히고 팔레트 위에서 색을 골랐어요. 연보라빛과 초록빛을 섞었습니다. 화선지 위에 붓을 올렸어요. 손이 오랜만인데도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색이 번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붓이 화선지 위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결혼 후 이 자리를 포기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말순과 함께 나왔습니다. 복지관 앞 계단에 잠시 나란히 섰어요. 말순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미숙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냥 잠깐 자신을 잃었던 것 뿐이에요. 그 말 속에 담긴 온기를 미숙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 끝에 연두빛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올라왔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단지 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오가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미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조금 힘들었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 했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글자를 꺼내는 것이 6달 전보다 조금 덜 어려워졌어요. 수진이 미숙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는 엄마 편이야. 오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알아. 그거 알면서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미숙이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힘든 거 어떻게 몰라. 그냥 엄마가 말 안 하니까 모른 척 했던 거야. 말해줘야 가지. 미숙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말할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약속이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혼자 안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남편 김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날의 사진. 미숙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던 사람. 명절에 용돈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37년을 한결같이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시간이 지금 자신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미숙은 느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나서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미숙은 수채화 교실에서 완성한 작은 그림 한 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연보랏빛 꽃 한 송이가 혼자 피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줄기가 가늘고 꽃잎이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거실 벽을 둘러보다가 선반 옆자리에 그림을 걸었어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딱 좋았어요. 그 옆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그림과 액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림 속 꽃 한 송이가 액자 속 문장 곁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숙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강동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겠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얼마이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그 말을 67이 된 지금 처음으로 자신에게 온전히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미숙은 그림에서 눈을 떼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줄이고 찻잔 2개를 꺼냈어요.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숙은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 피는 꽃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지워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6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여행이었습니다. 67살 오미숙 씨는 재혼 6달 만에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눈물을 흘렸던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손길 하나,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마주친 현실은 달랐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겁니다. 외로움이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간절할수록 더 쉽게 속습니다. 채우고 싶은 것을 클수록 작은 온기에도 전부를 줘버리고 싶어지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연민과 사랑은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눈이 훨씬 더 절실해진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잘 보고 있는가? 누군가의 따뜻함에 기대는 것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미숙 씨는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그 말을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도 됩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인생 여행은 힘차게 전진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의 가장 큰 응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뭐야 이게?